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10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떤 관계인가? 큰 그림상에서 시민단체는 정부는 아닙니다. 정부 바깥에 있으면서 시장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따라서 가격을 따라 거래하는 시장도 아닌데 나름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집단을 시민단체라고 하죠. 이 시민단체가 중앙정부에 또 지방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오늘 지방자치니까 지방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거버넌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은구 교수님하고 거버넌스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할 터인데, 거버넌스는 government에서 온 거예요. government, 정부라는 거에서 온 건데, government가 상대적으로 지배한다. 또는 top-down형으로 2C라고 하죠. command and control.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본다면, 그걸 전통행정이라고 보죠. 그러나 government가 아니라 협치하고 상향식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2C가 아니라 4C, communication, coordination, compromise, cooper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고 coordination, 함께 협의하고, 그 다음에 compromise, 서로 합의하고, cooperation, 서로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4C라고 그래요. 그래서 2C가 아니라 4C로 실제 행정 또는 정치라는 것을 가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가 실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버넌스라고 한다. 경영학에서는 이 가버넌스를 공기업 거버넌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의사결정 구조를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행정학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수혜자, 피해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버넌스를 하게 되면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 사람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니까. 하지만 장점은 정책 집행할 때 그 사람들이 정책 결정할 때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성,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정책의 불확실성도 감소되고 정책이 잘 추진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책학 시간에 따로 배우게 될 텐데, policy curtain, iron triangle, 또 issue network, policy community,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학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정책 커튼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부 권력자가,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부 권력자가 모든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 일종의 완전 폐쇄적이고 블랙박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넓혀진 것이 철의 삼각인데, 아이언 트라이앵글 또는 서브가버먼트 모델,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권력자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삼각이니까요. 삼각. 행정부의 고위 관료, 국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 요 세 개 집단이 철의 삼각을 이루어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입장이 철의 삼각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슈가 정책 이슈죠. 정책 이슈별로 여기서 이야기한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 이외에도 전문가, 시민단체, policy community라고도 이렇게 확대되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슈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정책 공동체인데 policy community.
개별 정책별로 이 철의 삼각과 이슈 네트워크와 전문가가 있어서 이슈 네트워크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느슨하지만 요 그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들이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된 그런 형태를 policy community 이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이용구 교수님하고 배울 때 보시고 정책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시민단체인데 이 시민단체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익집단, 소위 인트레스트 그룹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이익집단은 뭐냐? 이익집단 이기주의라는 말 쓰죠.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익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요, 압력단체. 그래서 국회와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프레셔 그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집단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자금을 대고 또 압력을 가하는 게 데모하는 거죠.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법률이 집행되는 과정뿐만 제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집행, 즉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도 로비가 들어가고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다 이제 민주노총 뭐 다 이렇게 무슨 협회에서 다 관련된 법이 통과될 때 데모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익 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국가의 이익, 공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님비, 핀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찾아보고 알아야 돼요.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 혐오시설,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님비. 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앞마당에 좀 갖다 줘. 굉장히 좋은 시설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집값이 결국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이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이게 지역 전체적으로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익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미국에서는 총기협회, 정경련, 중소기업협회 이것들이 다 이익 집단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다음, 그럼 시민단체는 뭐냐? 시민단체는 인터레스트 그룹이 아니고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렇게 부르는데 CSO라고 부릅니다. 사회 전체, 즉 공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그래서 이거는 이익 집단이 아니고 공익 단체, Public Interest Group 이렇게 부릅니다. 추구하는 이익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점에서 이익 집단과 구분이 됩니다. 유사 개념으로는 NGO, NPO, 쾅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NGO 그러면은 뭐의 약자냐면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거는 정부가 아닌데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비정부기관, 비정부, Non-Government의 강조를 두면 NGO. 비영리, Non-Profit Organization. 이거는 기업과 무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이건 정부와 무관한 NG, NP, 영리, Profit을 추구하지 않는 걸 NPO. 그러니까 실제로는 NGO나 NPO나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쾅고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거 콰자이, 영어 찾아보면 콰자이라고 하는 거는 준, 뭐뭐와 비슷한 그런 뜻이에요. 콰자이 autonomous NGO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준정부 단체. 그러니까 이거는 NGO하고 비슷하긴 한데 정부 쪽에 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정부 기관으로서 산하기관 이런 것들을 쾅고 이렇게 보죠. 또 제3섹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글을 보다면 이거는 뭐냐면 제3섹터, 정부, 시장 말고 새로운 3섹터다. 이렇게 말.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 합동병행. 그래서 공공부문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역을 제3섹터 이렇게 용어를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민단체가 있는가? 각 주제별로, 이슈별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쪽에도 있고 여성운동하는 사람, 아동운동하는 사람, 정치,
경제는 경실련이 제일 유명하죠. 환경 쪽은 환경운동련. 교육 쪽도 있습니다. 제가 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공교육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은 제가 관심 갖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문화, 주제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살펴보면 주로 시민단체는 시민운동가, 즉 시민사회 활동가, 액티비스트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늘 궁금해요. 이 사람 뭘 먹고 살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요 밑에 재원 조달을 보시면 돼요. 시민활동가는 자기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치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환경 부분에 교육 부분에 복지 부분에 그래서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요. 시민단체를. 그래서 그 시민단체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도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회원도 모집하고 돈도 모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 그러니까 종중 같은 게 이게 우리 저는 안동김 씨 종중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 활동을 하는데 법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가 조직되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기도 하고 후원금을 걷기도 하고 또 정부하고 협력해서 내가 공익을 수행할 테니 정부 보조금을 주세요. 민간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민단체로 흘러갑니다. 이 정부 보조금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단체 회계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뭐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치적 편향성이 제일 큰 문제예요. 시민단체는 특정 집단을 지향하면 이거는 이익 집단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말로는 명목적, 나미널, 거리죠. 나미널고. 그러면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히든골, 실제적인 거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즉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그러니까 원래는 시민단체는 정당에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 정치적인 성향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적 이익 집단으로서 정치에 관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정부 보조금을 많이 타게 되죠. 친정부 입장을 대변하니까. 이게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표들이 나중에 뭐가 되면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시민단체를 망치는 길이죠. 순수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올곧하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시민운동을 공적했는데 가지고 지난 정부 바뀔 때마다 시민단체별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를 블랙리스트라고 그래요. 정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그래요. 여기는 보조금을 주고 여기는 보조금을 깎는 거죠. 또 하나의 시민단체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마땅히 명목적 목표로 내세우는 대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대리인이 딴짓을 하게 된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즉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은 일반 시민 또 후원자 입장에서 이제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정치적인 사람들 모으는 데 쓴다거나 또 금전적 수입을 자신의 집 사는 데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활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공공경제론에서 다뤘지만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원래 이 시민단체 회원들이 그 활동가가 무엇을 하는지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순간 이 시민활동가들은 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더라. 그래서 시민활동가들은 자기 돈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좀 투명하게 자신의 활동이 어떤지 그리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려면 각자 이슈, 그 이슈가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을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것, 기존 제도권에서 못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느냐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전문성 분야에서는 우리나라는 많은 시민활동가가 있지만 예산, 원자력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 그곳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탈원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제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이게 오염수 바다에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성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환경단체들이 그냥 데모단체처럼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는 따져보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대부분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들도 원자력이 안 좋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태양광 쪽으로 너무 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또 태양광 산업이 마냥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문재인 정부 때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연결된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고 거기에 빨대 꽂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감사원에서 다 지적한 문제예요. 두 번째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 시민단체 보면은 시민들은 없어요. 시민단체인데 그냥 활동가만 있고 실제 활동하는 건 정당의 외곽단체로 정당을 좀 서포팅하는 사람들 필요할 때 모아주고 이러면서 이름은 시민단체 이름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시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회계의 불투명성, 설립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다 도덕적 해이죠. 그래서 회원들이 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회계를 불투명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낸 혈세인데 그 혈세를 받아 쓰면서도 회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단체들은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정책 과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책 과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정책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의사가 내놓는 처방이 정책이에요. 그 처방이 나오려면 먼저 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 사회의 문제, 이거 정부가 좀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아젠다라고 그래요. 아젠다. 의제라고 그래요.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면 군대 병장들은 200만 원 월급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의제로 아직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젠다로 띄우는 것이죠. 이 아젠다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무의사결정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책학 시간에 따로 좀 배우셔야 돼요. 엘리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책의 이슈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엘리트들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회의 지도층들이 이끌어간다. 우리가 다루는 시민단체 참여 없이 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로는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이끌어간다. 무의사결정론은 요거는 non decision making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만 모든 걸 다 한다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아예 신문에 나가지도 못하게 문제가 있는데도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는 옛날에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거는 non-decision making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행정학 시험 보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제로 채택이 되면 대통령의 의제는 대통령 국정과제, 뭐 120개 국정과제 이런 것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 있어요. 그게 의제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주로 누가 하냐면 장관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책 의제를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그걸 어떻게 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여기다 엘리트, 다원주의, 무의사결정론 있듯이 여기도 합리 모형, 만지 모형, 만족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죠.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적인 바탕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따져가지고 통계 돌려가지고 딱 정답을 만들어내는 게 합리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어떻게 정답이 있느냐 사회생활에 수학이나 정답이 있지. 그러니까 그냥 70%, 80% 합리 모형은 100%지만 여기는 70% 정도 만족하면 그때는 그냥 그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만족 모형. 우리도 실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물건 살 때도 만족 모형이지 합리 모형으로 모든 것을 탁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없죠.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가비지 캔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는 실제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합리 모형에 따라서 수학 방정식 풀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여러 쓰레기들이 모이면 근데 어떻게 보니까 예술작품처럼 꽃이 피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연히 정책 결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집행, implementation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조직, 인사, 재무를 통해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되고 마지막 단계는 evaluation,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말고사 그리고 중간고사 보듯이 중간에도 평가할 수 있고 마지막에 평가할 수도 있고 이게 정책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이 plan, do, see, feedback 해가지고 네 가지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요 시민단체들이 데모를 해야 돼요. 데모를 하고 막 예, 언론에 기고도 하고 머리에 띠도 두르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 사회의 문제구나 하고 정책 의제로 삼게 돼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정책 의제가 되는 것이죠. 1990년대 낙동강 패널 사태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환경단체들이 막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공업 공장 규제를 안 해서 물이 더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환경부가 대통령이 우리 환경청이었는데 환경청을 환경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환경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 의제화입니다. 그래서 언론, 집회, 시위,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 의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책 결정 단계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일정한 초안을 만들어서 공청회, 청문회에 붙입니다. 이때 시민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지방정부가 자문위원회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릴 때도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의견도 발표하고 이것이 정책 집행 과정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 다 끝난 다음에도 진짜 이 정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시민들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앞에서 배운 주민 감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주민이 직접 감사 청구권을 통해서 이 상위 정부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잘 따져봐 주세요 하고 주장하는 게 주민감사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평가 의견을 내서 언론에 내므로 인해서
다음 정책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대전 시민 단체 중에 하나 들어가서 활동도 해보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단체를 한번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으로 등록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몇 개냐? 15,000개가 돼요. 중앙행정기관에 붙어 있는 게 1,500개. 대부분은 시, 도의 밑에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돼 있대요. 어떤 주제로 되는가는 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살펴보면 서울에 제일 많죠. 서울에 제일 많고 대전에 549개가 있어요. 세종에는 38개밖에 없어요. 의외로 전북이 시민단체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전북에 1066개가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제별로 보시면 대전에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 즉 시민단체 활동들이 있는데 대전시가 60개 단체를 선정해가지고 이거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대전시가 보조금을 준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 단체는 한국자원봉사 실천협회, 사단법인 물방울, 대전문화정책포럼, 조예민난 난타예술단, 대전노인, 대전연합회, 뭐 이런 거, 한마음야학,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시민단체, 즉,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대전시에서 보조금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대전시가 할 일을 니네들이 대신하는 거니까 대전시의 일을 위탁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전시에서도 언론에 2023년 6월 22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대전 비영리 민간단체 9곳이 5년간 보조금 3,70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 보조금 현황을 조사했는데 2018년부터 5년간 9개 단체가 3,74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실제 그 돈을 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 혈세로 준 돈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썼다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시민단체 활동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에 대해서 정책 학의 일부 거버넌스하고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0장 시민단체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